제가 30년 동안 한평 남짓한 카센터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살아온 박만수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초라한 정비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특허를 만들게 됐는지 말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밤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비소 셔터문 소리가 바람에 덜컹거리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저는 혼자 고장난 차를 붙잡고 있었어요. 20년 된 낡은 소나타였는데 주인 아저씨가 만수 씨,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하며 한숨을 내쉬던 모습이 아직도 서네요. 솔직히 그때 주변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 허름한 카센터도 곧 문 닫겠네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거든요. 신차 전시장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대형 정비업체들이 생겨나는데 저만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차 보닛을 열고 엔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30년 경험으로 축적된 감각이 말해주더라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요. 제 손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엔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차를 고쳐 다시 달리게 하면 내 인생도 달리는 것 같다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리를 마쳤는데 시동을 걸었을 때 나는 그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고철 더미 같던 차가 다시 살아난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제가 무심코 만져본 작은 부품 하나가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차 주인이 오셨어요. 시동을 걸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 차 맞나요? 엔진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밤새 작업한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매일 아침 7시면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저는 지루하지 않았어요. 차 한 대 한 대가 모두 다른 사연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차는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가득하고 어떤 차는 생계를 위해 매일 달려야 하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첫 번째 손님은 택시기사 김 아저씨였는데 만수 씨,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장사가 안 돼요 하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두 번째 손님은 대학생 딸을 둔 어머니였는데 10년 된 경차를 끌고 와서는 이거 좀 더 오래 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모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차는 생활 필수품이니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좀 더 연비가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부품값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을까? 오후에 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정비소에 들렀어요. 28살인 준호는 대기업에서 엔진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하지만 요즘 들어 아버지인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빠, 이제 전기차 시대인데 낡은 엔진 붙잡고 뭐 하세요? 준호의 말에 뜨끔했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효율성을 생각해야죠. 효율성이라. 준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히 효율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손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차를 가족처럼 돌보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물론 준호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대기업에서 수천 대씩 찍어내는 부품을 설계하는 아들에게는 제가 하는 일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테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내 영숙이가 저녁을 가져왔어요. 영숙이는 근처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55살인데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요. 현실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 아내가 요즘 들어 저에게 잔소리가 늘었어요. 여보, 가게 월세도 못 내는데 무슨 발명 타령이에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웃 정비소들 다 문 닫는 거 안 봤어요. 우리도 이제 다른 일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말이 맞습니다.
요즘 정말 장사가 안 돼요. 신차들은 AS 센터에서 받고 중고차들도 대형 업체들로 많이 가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고 느꼈거든요. 영수가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뭔가 해볼 게 있어. 제가 말하자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30년째 그런 소리만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저는 정비소로 다시 나갔어요. 형광등을 켜고 공구함을 열었을 때의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일을 하는 시간 말이에요. 낡은 엔진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해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연비를 좋게 하려면 연소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30년간 축적된 경험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구조로 만들면 기존 엔진에 간단히 장착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간단한 스케치를 끝냈어요. 복잡하지 않은 구조였지만 제 직감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스케치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부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선반과 드릴을 이용해서 조금씩 만들어 갔어요. 정확한 치수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1mm만 어긋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손님들이 없는 틈틈이 작업했는데 며칠 만에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부품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거 정말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어요. 생김새는 아주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기존 엔진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였죠. 마침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김 아저씨가 정기점검을 받으러 오셨어요. 평소 기름값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셨던 분이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어요. 아저씨, 제가 만든 부품 하나 달아드릴까요? 연비가 좋아질 거예요. 김 아저씨는 처음에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뭘 또 만드셨다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니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기름값 때문에 죽겠는데 부품을 장착하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간단한 구조라서 기존 시스템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 소리가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오, 뭔가 다른 것 같네요. 김 아저씨도 느끼시더라고요. 며칠 타보고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김 아저씨가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져 있더라고요. 만수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기름값이 확실히 줄었어요. 20%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 아저씨가 택시기사 동료들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하루에 두세 명씩 찾아와서 그 연비 좋아진다는 부품 달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20대 넘는 차에 부품을 달아드렸는데 모두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기름값이 정말 줄었다, 엔진 소리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 즈음 아들 준호가 정비소에 들렀다가 제 작업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빠 또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며 시큰둥했는데 부품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아빠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구조가 생각보다 정교하네요. 이론적으로도 연소 효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대기업 엔지니어인 아들이 인정해주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냉소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시장에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빠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기술은 있지만 사업이나 마케팅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비소 문을 닫으려는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죠. 박만수 씨 맞으시죠?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아는 게 신기했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연비 개선하는 부품을 만드신다고요? 낯선 사람이 제 부품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도대체 소문이 얼마나 퍼진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신기하기만 했어요. 아직 그 사람의 정체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누구시죠? 제가 묻자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죠. 그저 멀리서 제 정비소를 지켜보다가 사라지는 그 사람의 뒷모습만 또렷하게 기억날 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양복 남자가 다시 왔어요. 명함을 다시 보니 최태식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말투는 정중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 사장님, 어제 시간이 늦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최태식이라는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만드신 부품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경계심도 들었어요. 괜히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혼자서 이런 좋은 기술을 묻어두시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최태식이 본론을 꺼냈어요. 저희 회사와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전국 판매망도 있고요. 듣고 보니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제 혼자 힘으로는 몇 대씩밖에 달아드릴 수 없는데 회사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묻자 최태식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 계획서였어요. 간단합니다. 사장님께서 기술을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거죠.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고요.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최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건 회사 제품으로 출시되는 거니까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만든 건데 제 이름 하나 못 넣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전 돈보다는 제 이름을 걸고 싶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부품은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야죠. 최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장님,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현실적이라는 게 뭔가요? 남이 만든 기술에 자기 이름만 붙이는 게 현실적인 건가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게 지겨웠거든요. 최태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좋은 기회였는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들까요? 아내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답답해했어요. 여보, 큰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래요?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해요? 영숙이의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영숙아, 내가 30년 동안 뭘 해왔는지 알잖아. 내 기술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해. 제가 고집을 부리자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빠, 요즘 세상에 개인 이름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은 모두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 인생의 가치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며칠 후 최태식이 다시 연락 왔어요. 생각해보니 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지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경고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최태식과의 만남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제 일을 해나갔어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부품을 달아달라고 했고 모두들 만족해 했거든요. 그게 제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어요. 좋은 기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도록 최태식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포기한 줄 알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제 부품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묻길래 대답해 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질문이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말이에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작업대를 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30년간 같은 자리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건 금세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어떤 사람이 고장도 안 난 차를 가져와서 점검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닛을 열어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제 부품에 대해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설계도 같은 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누군가 제 기술을 훔치려 한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 오셨어요. 단정한 복장에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차를 정기 점검 받으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명호라고 합니다. 근처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문 들어서 왔어요. 정중한 말투에 호감이 갔어요. 차를 점검해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박식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부품을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거 누가 만든 건가요? 물어보셔서 제가 만들었다고 대답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이 구조는 상당히 정교한데요. 혹시 특허는 받으셨나요? 특허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허요? 그게 뭔가요? 이명호 씨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정도 기술이면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최태식이 했던 말들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지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누군가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나요? 이명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최태식과의 일을 이야기하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안 됩니다. 당장 특허 출원을 해야 해요. 이명호 씨의 목소리에 긴박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은퇴한 특허 변리사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기술을 훔쳐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누군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특허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씨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은퇴했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좋은 기술을 가진 분이 손해보는 걸 볼 수 없거든요. 그날부터 이명호 씨와 함께 특허 출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끄적였던 설계도와 작업 노트들을 모두 정리하고 부품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답답했어요. 그냥 만들어서 달아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명호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술을 보호하는 일은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해요. 이명호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특허가 없으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일주일 만에 서류를 거의 완성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명호 씨가 특허청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제 기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 출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였어요. 출원인이 누구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예상대로였어요. 최태식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기술을 훔쳐간 거였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죠. 손이 떨려서 공구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명호 씨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우리도 당장 출원하고 이해 신청을 해봅시다. 먼저 발명한 게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했어요. 평생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장소였죠.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기술을 지켜내야 했거든요. 특허청에서 나오는 길에 최태식과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특허청 계단에서 말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올 걸 알고 기다렸던 걸까요? 어쨌든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어머, 박 사장님 아닌가요? 최태식이 짐짓 놀라는 척 하더라고요. 여기서 뵙다니 반갑네요. 혹시 특허 출원하러 오신 건가요? 그의 여유로운 표정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제 기술을 훔쳐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부품에 대해서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최태식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비슷한 기술이 이미 출원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내니까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기술을 가져간 게 맞다는 걸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진짜 발명자가 누구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제가 말하자 최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죠. 최태식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 영숙이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아들 준호는 처음으로 심각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그 사람이 아빠 기술을 훔쳐간 건가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제가 답하니 준호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결심을 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자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어요. 그동안 비효율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일한 기술에 대해 2건의 출원이 들어와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명호 씨와 함께 증거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써온 작업 일지, 부품 제작 과정 사진, 손님들의 증언 등을 모았어요. 다행히 꼼꼼한 성격 덕분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초기 설계도였어요. 연필로 그려진 거친 스케치였지만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최태식이 저에게 처음 접근한 날보다 훨씬 이전이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명호 씨가 안심시켜 주셨어요. 손으로 그린 설계도는 위조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연필 자국이나 종이의 노화 정도를 보면 언제 그려진 건지 알 수 있어요.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태식이 제출한 자료들이 너무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았어요. 의심스럽네요. 이명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발명자라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않아요. 시행착오 과정이나 수정 흔적이 전혀 없어요. 반면 제 자료들은 지저분했지만 진짜였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고 연필로 여러 번 지우고 다시 그린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30년간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자료다운 생생함이 있었어요. 드디어 특허 심판날이 다가왔어요. 법정 같은 곳에서 양쪽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였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던 저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최태식은 변호사 2명과 함께 왔더라고요. 깔끔한 양복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반면 저는 이명호 씨와 단둘이 왔어요. 뭔가 위축되는 기분이었죠. 괜찮아요. 이명호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진실이 이기는 법이에요. 심판관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어요. 먼저 최태식 쪽에서 자신들이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들과 함께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간 정비소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됐는지 밤늦게 혼자서 부품을 만들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그린 초기 설계도를 제출했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부품을 만들 때의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제가 30년간 정비소에서 만난 손님들을 생각하며 만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껴드리고 싶어서요. 심판관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차가운 법정 분위기와는 달리 뭔가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최태식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감정적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죠. 하지만 심판관은 제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주셨어요. 심판이 계속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심판관 중 한 분이 최태식에게 질문했어요. 그럼 이 부품의 핵심 아이디어는 언제 어떻게 떠올리신 건가요? 최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준비해온 답변을 읊었어요. 오랜 연구 개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었나요? 심판관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최태식의 답변은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이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부품을 만져본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담과는 거리가 멀었죠. 반면 제가 설명할 때는 달랐어요. 택시기사 김 아저씨가 기름값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셔서 밤에 잠이 안 와서 정비소로 나갔어요. 그때 낡은 엔진을 분해해보면서 여기 이 부분의 연소 효율을 높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담이었어요. 심판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때 이명호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어요. 제가 부품을 처음 장착해드린 손님들의 증언서였어요. 날짜와 함께 제가 언제부터 이 기술을 사용했는지 증명하는 내용이었죠. 이분들은 모두 박만수 씨가 최태식 씨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기술을 사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최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변호사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증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심판관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박만수 씨,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정확한 치수를 맞추는 거였어요. 1mm만 어긋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낡은 공구로 정밀하게 만드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 순간 심판관들의 눈빛이 확신에 찬 것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기술을 개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이었거든요. 최태식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의 답변은 모호했어요.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있었습니다. 라는 식의 일반적인 답변뿐이었죠. 심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집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비소 일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제 인생이 통째로 걸린 문제였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특허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명호 씨가 대신 받아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명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축하합니다. 이겼어요. 이명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 인생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죠. 심판부는 제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인정했어요. 박만수 씨는 책상에서만 그린 게 아니라 손끝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라는 심판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어요. 최태식의 특허 출원은 기각됐고 제가 정식으로 특허권자가 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공식 문서에 발명자로 적힌 거였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아내 영숙이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기뻐했고 아들 준호는 아빠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특허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비소 아저씨, 자동차 특허권자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남들 앞에 나서는 일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30년간 인정받지 못했던 제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니까요. 가장 기뻤던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저 허름한 카센터라고 무시했던 분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만수 씨가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었구나라며 새롭게 바라봐 주셨어요. 단골 손님들은 더욱 자랑스러워 했어요. 택시기사 김 아저씨는 내가 제일 먼저 달았다며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정말 큰 변화는 아들 준호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일을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준호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아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기술자셨는데 말이에요. 아들의 인정을 받으니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추구해온 가치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답했어요. 제 부품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름값 걱정 없이 차를 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대기업에서 제안이 쇄도한 거예요. 기술을 사거나 함께 사업하자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최태식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더라도 대기업과 함께하면 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명호 씨가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직접 회사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작지만 당신의 철학을 지킬 수 있는 회사 말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평생 한 평 정비소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 준호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아빠, 제가 회사 경영은 도와드릴게요. 대신 기술 개발은 아빠가 계속 맡아주세요. 준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기술은 제가, 경영은 아들이 맡는 역할 분담이었거든요. 이명호 씨도 고문으로 참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특허나 법적인 문제들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작은 회사가 탄생했어요. 사명은 만수테크로 정했어요. 거창하지 않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회사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었죠. 첫 공장은 정비소 옆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대단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제 부품이 하나둘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생산된 첫 번째 제품에는 박만수 발명, 만수테크 제작이라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그 라벨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이름이 들어간 제품이 세상에 나온 거였어요. 첫 제품이 시장에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량이 폭증한 거예요.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였어요. 정말 연비가 좋아졌다, 엔진 소리가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제가 원했던 바로 그런 결과였죠. 하지만 성공하면서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주물량을 맞추려면 공장을 확장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직원도 뽑아야 하고 설비도 늘려야 했어요. 아빠,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준호가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이 기술로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해외라.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만든 작은 부품이 외국에까지 나간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너무 크게 버리는 건 아닐까? 제가 우려를 표했어요.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 영숙이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요. 하지만 이명호 씨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좋은 기술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발명가의 역할이에요. 고민 끝에 단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천천히 착실하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도 제 철학을 지켰어요. 직원들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자는 게 회사 방침이었어요. 첫 번째 직원으로 뽑은 분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택시기사였던 김 아저씨였어요. 나이가 있어서 택시 운전이 힘들어졌는데 제가 제안했더니 기꺼이 와주시더라고요. 만수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김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 부품의 효과를 본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 직원이 늘어났어요. 모두 제 기술을 믿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었죠. 대기업처럼 수백 명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가족 같은 회사였어요. 1년이 지나자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전국 각지에서 연비가 정말 좋아졌다는 감사 인사들이 계속 들려온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대형 자동차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제 기술에 관심이 있다며 왔더라고요. 박 사장님의 기술을 저희 신차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임원이 제안했어요. 대량 공급이 가능한가요?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대형 자동차 회사와 손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됐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기술료는 충분히 드릴 겁니다. 다만 품질 관리나 납기일 같은 건 저희 기준에 맞춰 주셔야 해요. 들어보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는 없었죠. 좋은 기술이 더 널리 퍼지는 거니까요.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아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결국 계약을 체결했어요.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한 기술이 대기업 제품에 들어간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대기업의 품질 기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거든요. 납기일도 촉박했고 불량률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길일까?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뭔가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최태식이 사업을 접고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명호 씨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기술을 훔치는 사람은 결국 그런 결말을 맞게 되어 있어요. 다행히 제가 정직하게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던 게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 최태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저도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정직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 옳은 길이라는 걸요. 2년이 지나자 회사도 제법 안정 궤도에 올랐어요. 직원도 10명 정도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전국 곳곳에서 제 부품을 사용한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중 몇 대에는 제가 만든 부품이 달려 있을 텐데 그 차들의 주인들은 기름값 걱정을 조금 덜 하며 운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아내 영숙이가 물어봤어요. 저 차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중에 우리 부품 단 차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내도 환하게 웃었어요. 30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전 한 평짜리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일하던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아들 준호는 이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해줬고 아내 영숙이도 당신을 믿고 기다리길 잘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더라고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30년 동안 한 평짜리 카센터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줄 정말 몰랐거든요. 현재 저희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직원들 모두가 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전국 곳곳에서 저희 부품을 찾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고객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예요. 연비가 정말 좋아졌어요. 덕분에 기름값 걱정이 줄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어요. 시골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할아버지께서 보낸 손편지였는데 박 사장님 덕분에 손자 용돈을 더 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는 정말 위대한 기술자예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존경해 주거든요. 그리고 회사 경영도 점점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아내 영숙이도 이제는 걱정 대신 자랑을 하고 다녀요. 우리 남편이 발명 가래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기뻤어요. 은퇴한 변리사 이명호 씨는 여전히 저희 회사 고문으로 계세요. 좋은 기술을 지켜낸 보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만약 이명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가끔 옛날 정비소에 가요. 새로운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저처럼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라요. 며칠 전에는 젊은 정비사가 찾아와서 저도 뭔가 발명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열정적인 눈빛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기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젊은 정비사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30년간 기름때 묻은 손으로 살아온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진짜 가치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정성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도요. 오늘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는 제가 만든 부품이 달린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달릴 수 있다면 제 30년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할 계획이에요.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아들 준호와 함께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에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비웃더라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최태식처럼 남의 기술을 훔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때로는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 평짜리 카센터 같은 초라한 공간에서도 세상을 바꿀 기술이 탄생할 수 있죠. 제가 밤늦게 혼자서 부품을 만들던 그 순간들처럼 말이에요. 무엇보다 저를 도와준 이명호 씨 같은 분들의 존재가 소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여드린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무시해도 끝까지 제 기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 더 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경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기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